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뻔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의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 멋대로 랭킹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역사, 시사, 교양, 상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가 생각하는 탑5를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제 생각 또한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제 생각과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저 가볍게 넘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좀 부끄러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곡일 거예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 연숙경영 청순한철 고순 제가 노래를 잘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불러보니까 조선왕조 500년 동안 왕이 27명이 있었죠. 조선왕조는 1392년에 건국이 돼서 1897년에 멸망했으니 정확히는 505년 존속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오래 존속된 왕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가까이 중국을 보면 한나라 이래로 존재한 왕조들이 총 60개예요. 그런데 평균 존속 기간은 겨우 64.77년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오래 존속한 국가의 순위를 매겨보면 청나라가 296년, 당나라가 289년, 명나라가 276년, 그리고 전한, 그리고 요나라가 각각 209년이에요. 이러니까 조선이 얼마나 오래 지속된 나라라는 것이 좀 실감이 나시죠? 이게 무려 500년의 기간 동안에 27명의 군주 중에서 제니퍼가 생각하는 애민군주 탑5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알게 되시겠지만 실상은 제가 한 명을 못 뽑아서 탑4임을 말씀드려요. 순위를 매기는데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봤는데 그 기준은 이 왕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 그리고 인권에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왔냐입니다. 여기서 한민족이라는 것에 유의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계급이 없죠. 그런데 당시는 양반 계급도 있었고 평민 그리고 천민 등도 있었죠. 이들을 모두 포함해서 한민족인 거죠. 양반만 한민족 아니죠. 저는 양반 계급만이 아닌 한민족 전체의 삶의 질과 인권의 유익을 가져다 준 왕을 개인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인권의 향상은 당시에 시대의 정신이었어요. 중국의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이미 송나라 때부터 신분차별이 크게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북송시대부터 과거 시험에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된 거죠. 15세기 명나라 때는 지배계층인 신사의 각종 특권도 제한되었습니다. 양명하게 선각자인 왕수인이 신분차별적인 주작을 비판하면서 길거리에 가득한 백성들이 모두 성인이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당시의 조선의 양반들이 들었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명나라 때는 또 과거에 합격한 신사만 노비를 소유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법적으로 노비를 소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1750년대 들어서는 법적으로 노비 소유를 완전히 금지했어요. 일본의 경우도 일찍이 노예제도를 완전 폐지했죠. 프랑스 혁명 이후로 신분 질서를 타파해버리고 귀족이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를 만들었던 서양은 말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정신으로 판단했을 때 조선 국왕은 어떤 입장이었을까가 오늘의 평가 기준인 것입니다. 세조는 논란이 많은 인물이죠. 아마 제가 세조를 4위에 넣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순위는 백성들의 인권을 향상시킨 게 기준이지 그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조 때 많은 제도들이 시행되었는데 주목할 것은 세조는 세종이 세웠던 노비 종목법을 폐지해버리고 노비 종부법을 시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노비 종부법은
양인과 노비가 결혼할 경우에 그 자식은 부모 중에 높은 신분인 양인이 되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노비 종무법은 일천즉천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양인과 노비가 결혼했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노비가 된다는 법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는 노비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노비라는 재산을 가지고만 있으면 되나요? 증식시켜야죠. 그래서 재산을 늘려야 되니까. 그런데 종부법 하에서는 증식이 잘 안 되죠. 생각해보세요. 여자 노비가 만약에 양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이 양인이 되잖아요. 노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종무법 하에서는 여자 노비를 가지고 있으면 여자 노비가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기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자 노비가 낳은 아들이 족족 다 노비잖아요.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노비 신분과 관련된 법은 노비 수를 늘리는 종무법과 노비 수를 줄일 수 있는 종부법이 있는 것입니다. 고려시대는 원칙적으로 양천교혼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신분이 다르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사람 사는 곳이라 알게 모르게 양인하고 천인이 서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고려 초에는 그 자식이 천인이 되는 종무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려 왕조는 점차 종무법을 폐지하겠다고 하고 종부법을 따르게 된 거예요. 이에 따라서 고려 후기에는 일반적으로 자식들은 모두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충렬왕이 재위할 때 일천즉천의 원리를 재창하면서 다시 종무법으로 환원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노비의 인구가 급증했고 이것이 조선 초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조선의 태종은 이것을 다시 종부법으로 환원시킨 거죠. 노비의 자식이 양인이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종무법으로 바꾼 왕이 바로 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태종의 뜻을 이어받아서 노비 종부법을 다시 부활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조의 쿠데타인 계유정란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노비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세조의 즉위로 노비의 인권이 향상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즉위한 성종은 세조가 시행했던 노비 종부법을 폐지해버리고 다시 세종대왕의 아름다운 뜻에 따른다는 이유로 종무법과 일천즉천의 원리를 다시금 천명하였습니다. 특히 세조가 처음 경국대전에 수록했던 종부법 제도를 없애버리고 이것을 종무법으로 개정해서 전국에 반포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후에 경국대전에 수록된 종무법과 일천즉천의 원리는 약 250년간 조선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조선의 노비는 급격히 증가해서 전체 인구의 30에서 40%까지 육박하게 된 것입니다. 홍문관 부제학을 역임했던 이맹현이 성종 25년, 그러니까 1494년에 자식들에게 상속한 노비의 숫자는 757명이었고 선조 39년에 단성 지역에서는 64%가 노비였고 광해군 1년 울산 지역에서는 47%가 노비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노예대국이 되었으며 양반 사대부 계층만이 일하지 않는 그런 행복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3위, 태종. 제가 태종을 애민군주의 탑3에 올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조와 더불어서 노비 종부법을 시행했기 때문이죠. 노비 종부법은 노비, 그러니까 재산을 증식시키려는 사대부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 사대부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꺾어버리고 노비 종부법을 관철시켰던 인물이 바로 이 태종인 것입니다. 노비가 줄고 양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이 든든해진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조선 초에 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며 국가 전체를 튼튼히 하려 했던 인물이 바로 이 태종, 그리고 세조라면 지배층인 사대부와 부합해서 그들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노비의 수를
급등시켜서 양반들의 재산을 증식시켜준 왕이 바로 세종과 성종이었던 것입니다. 사대부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재산을 증식시켜준 세종과 성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태종은 또한 신문고를 설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북을 두드리면 임금이 직접 억울한 사연을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신문고 제도는 그 후에 세종이 일반 백성들이 경외의 상급 관리들에 대해서 고소를 금지하는 악법인 부인고소금지법을 발표함으로써 일반 백성이나 노비 또 지방에 거주하는 일반인에게는 별다른 효용이 없었죠. 그리고 오직 양반들이 신문고를 울려대게 된 것입니다. 2위 광해군. 광해군은 왕위 계승부터가 아슬아슬했죠. 서자 출신이었거든요. 게다가 그에게는 경쟁자였던 형 임해군, 그리고 선조가 총애했던 신성군이 있었죠. 하지만 임진왜란이라는 초유의 국난이 발생하자 분조, 즉 조정을 나눌 필요성으로 인해서 세자를 책봉해야 한다고 했고, 그는 이때 드디어 세자로 책봉이 되는 것입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당시에 애민정신이 투철해서 백성들에게 명망이 매우 높았으며 세자 시절에 단 한 번도 트집을 잡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란 후에 선조는 정실인 임목황후를 맞이했죠. 그리고 적자인 영창대군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선조가 어린 영창대군을 세자로 바꾸고자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 중에 선조가 병에 걸려서 갑자기 급사하게 되고 광해군이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광해군을 백성을 위한 왕 제2위로 뽑은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의 어머니였던 인목대비를 유폐했죠. 그리고 영창대군을 유폐시킨 뒤에 어떻게 했나요? 죽게 했죠. 그는 또 임진왜란 때 회파되었던 그런 궁궐의 중축에 집착을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삶이 나날이 궁핍해졌고 국가의 재정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에게 점수를 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의 중립 외교, 바로 그것입니다. 골수적인 사대주의 그리고 성리학에 묶인 조선에서 그는 명나라와 신흥강자 후금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시는 임진왜란 직후였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군의 도움을 받았던 그 사대주의 국가, 이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런 실리 외교를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 광해군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성리학적 이념보다 국익을 더 앞세웠던 왕은 제 짧은 기억에는 이 광해군이 유일무이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높이 사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는 광해군 다음으로 쿠데타로 집권한 인조의 실정을 보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자호란 때의 수치는 왕이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법인 삼괴구 고두례를 행했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량한 백성이 죽임을 당하거나 종으로 팔려서 가게 된 것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노비의 나라, 조선의 백성들이 대거 청나라의 노비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명길은 지천집에서 인조가 정축년 2월 15일에 한강을 건널 때 포로로 잡힌 인구가 50여만 명이라고 기록했고, 정약용은 비여고에서 선양으로 간 사람이 60만 명인데 몽골군에게 붙잡히는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광해군이 계속 집권을 했었더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워하는 생각으로 그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해군은 이 대동법을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세제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경감시킨 공로도 있습니다. 1위, 영조. 영조는 숙종과 인현왕후를 모시는 몸종이자 궁녀의 옷을 빨던 무수리 출신이었던 숙빈, 최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었던 거죠.
이런 그의 출신 성분 때문이었을까요? 영조는 세종과는 달리 노비를 사람 취급해준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노비에 관련된 일을 총괄하던 관서가 바로 장혜원이었죠. 여러분 한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노예를 관장하는 부서라는 뜻이죠. 영조는 이 관청의 이름을 보민사로 고쳤어요. 즉 백성을 보호하는 관청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마 영조가 노예를 백성으로 본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영조는 노비 소송 업무를 형조로 이관시켰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영조는 종부법을 부활시켰는데 다만 이때 시행한 종부법은 태종, 세조 때와는 좀 다르게 양인의 숫자를 늘리지 못했다는 한계는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영조가 종부법을 시행한 이후에 양인은 54.6%로 별로 변화가 없었지만 양반이 18.7%로 한 10% 정도 급증했고 노비는 26.6%로 10% 정도 줄었습니다. 즉 노비 숫자가 줄어든 만큼 양인의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오히려 양반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를 축적한 백성들이 공명첩, 직첩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신분 상승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든 현격한 노비 수의 감소는 영조의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노비제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는 1894년 가보개혁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조선 왕조 이 500년 동안 노비제도의 혁파를 스스로 이룩하지 못한 셈이죠. 이것을 통해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배층인 양반, 사대부들에 영합하지 않고 맞서서 이 노비제도를 조금이라도 시정하려고 했던 태종, 세조, 그리고 영조의 노력은 높이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밝힐 것은 저는 애민군주로서 영조를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지 영조가 조선 최고의 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조는 정조와 함께 대보단을 통한 명나라 제사에 열을 올렸던 그런 군주였죠. 영조는 임진왜란 때 원군을 파견했던 만력제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홍무제 그리고 숭정제까지 제례 대상에 추가했었던 인물이에요. 영조는 정조하고 더불어서 성리학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벗어나기는커녕 이것을 더욱 강화시킨 왕인 것입니다. 저는 세종대왕을 애민군주 탑5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노비제도와 관련해서 그는 떳떳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한글 창제 등을 포함한 그의 빛나는 업적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내린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은 종무법을 채택해서 노비 수를 급증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비가 양반을 고발할 수 있는 길도 막아버렸습니다. 조선시대에 태종의 노력으로 그나마 존속했던 이 노비의 인권은 세종이 만든 악법인 부인고소금지법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신문고도 두드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세종은 더 나아가 기생이 모자라니 기생의 딸을 기생으로 삼자는 이 신하들의 어처구니 없는 권위를 수용했던 것입니다. 기생을 세습시킨다? 국가가 특정 부류의 여인에게 성접대를 세습시킨 사례는 세계사적으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일입니다. 혹시 다른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알게 되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기를 바랄게요. 세종은 더 나아가서 북방을 지키느라 수고가 많은 군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기생을 배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전국 각 고을에 30에서 60명의 기생이 배치되게 된 것입니다. 세종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잘 몰랐던 분은 인터넷에서 부민고소금지법, 세종 종무법, 조선시대 노비제도, 세종 기생 등을 검색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애민군주 탑5에서 정조를 제외시킨 이유는 제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기를 바랄게요. 뒤에 붙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조선 역대 군주에 대한 평가를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향후에 생각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